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담은 공동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저희 국내 증시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흐름이 과연 세계 경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살펴보셔야겠죠.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흐름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저희 시장 동향부터 파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네, 최훈 캐스터.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46% 상승하면서 2,503.83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73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1.23% 하락을 하면서 875.56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현재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0.18% 상승하면서 6,682.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요. 현재 0.08% 상승하면서 2,673.7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1% 하락을 하면서 현재 91선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 함께 보시면요. 현재 0.17% 상승을 하면서 1,325.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13% 하락을 하면서 68.01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 알려드립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현재 1.38% 하락을 하면서요. 3,075.03에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 종합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91% 하락을 하면서 37.68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요. 현재 이 비트코인은 1.44% 상승을 하면서 1,01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다 그리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리고 이더리움 모두 상승세고 아인스타이늄은 하락세입니다. 네, 다음 화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퀀텀 보시면요. 현재 7.44% 상승을 하면서 2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 네오가 현재 18.95% 상승하면서 9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면요. 현재 1위에 이오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7,457억 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위부터는 에이다 그리고 트론, 리플, 비트코인 순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행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월요일을 맡아주시고 계신 김은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증시들 점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상승세와 무난한 1분기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원인과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유럽 통화들이 터키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유럽 경제 성장률 둔화 등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요인이 유럽 통화를 추락시켰고 향후 반등할 가능성은 있는지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네요. 우선 뉴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해온 이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아마존 등의 지금 주요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1분기 GDP 성장률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저번 주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좀 완화가 됐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미국의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원래 조금 많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러한 그러한 이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고 또 미국 GDP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였던 2.0%보다도 상회한 2.3%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를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상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S&P 500, 나스닥 등이 주요 지수들이 지금 해외 선물 기준으로 뉴욕 증시 현 선물 개정과 동시에 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런 지금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몇 가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의 이러한 호재,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호조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지금 전날에 선 반영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1분기 GDP가 좀 예상보다는 서프라이즈를 보였지만 작년 4분기죠. 4분기는 2.9%로 상승을 했지만 이번에는 2.3%를 상승한 한마디로 4분기보다는 조금 둔화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또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유로의 특히나 영국의 1분 GDP 이 성장률이 5년 내 최저치입니다. 0.1%로 기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 이제 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무역 전쟁에 대한 좀 경계감 이런 게 좀 작용을 한 모양입니다. 네, 생각보다 좀 원인들이 많은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 미국 지수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미니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200일선이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200일선을 좀 깨지게 될까요? 일단은 해외 선물의 27일이죠. 이게 장 막판에 좀 급등으로 올려놨던 시세를 좀 다시 되돌리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봉으로 얘기를 하자면 밑꼬리, 윗꼬리가 굉장히 긴데 그 몸통은 좀 작은 이러한 봉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5월 증시가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5월에는 좀 사실상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4월에 증시가 좀 박스권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조정의 가능성을 일단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선호를 하시는 나스닥 기준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미니 나스닥 100 차트 지금 제가 켜놨죠. 지금 이걸 보시면요. 지금 현재 지금 6,792선, 6,466선에 역시 이게 박스권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방 대응을 하신다면 이 6,792, 즉 이 6,800선 위쪽에 안착한 흐름을 보여줘야 되고요. 주요 지지 라인으로 또 하단에는 6,466선이 있습니다. 이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하방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사실 현재 지금 주봉이나 월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경우에 현재 구간이 지금 하락 1파에서 2파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5월 둘째 주 이후에는 상방 대응을 하신다고 하시면 좀 짧게 그리고 기다리는 좀 매매 전략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상 무리하게 그래도 나는 상방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리스크가 그만큼 좀 더 크다는 점 좀 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증시 일정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5월 초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하지만 이란 핵
협상 마감 시한이 12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독일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란 핵 협상 유지에 좀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지금 1주차 이번 주랑 다음 주에 흐름이 아주 중요할 거기 때문에 여기 11일에는 중국산 철강 바퀴에 대한 관세 예비 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톡스타에 문의를 하셔서 저의 이 수 시스템을 무료로 좀 이용을 하시면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들을 차근차근 잘 살펴봐야겠군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과 관련된 뉴스네요. 어떤 뉴스죠? 네, 현재 지금 이 뉴스는요. 지금 유럽 통화들이 좀 일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통화죠. 리라만 좀 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달러와 강세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성장세가 이 유럽 자체가 성장세가 좀 꺾이는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는 영국발 GDP 쇼크가 있었잖아요. 거의 5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었는데 이 유로존의 경기 지표를 보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파운드화와 유로화도 지금 폭락 수준인데 이렇게 되고 있는 좀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지금 좀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GDP 즉 경제 성장률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모두 조금 부진한 그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죠. 연초만 해도 사실상 낙관록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 지금 유로존이 좀 급격하게 좀 지표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지표의 원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 강세를 좀 보였던 유로존 통화로 인해서 수출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고 ECB가 좀 양적 완화 축소 속도를 좀 예상보다 늦추면서 유로의 매도를 조금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글로벌 무역 전쟁 좀 우려가 또 때마침 섞인 거죠. 그렇고 지금 보시면 6월까지 좀 프랑스가 철강이나 이제 지하철, 항공 등의 노조가 좀 파업으로 사실상 2분기 성장률을 지금 장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마저도 지금 사실상 지표가 좀 안 좋다는 점, 그리고 ECB가 살짝 비둘기파적이다라는 이런 태도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한 박자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로존이 조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지가 궁금한데 이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반등은 좀 언제쯤 가능하게 될까요? 반등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약달러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약달러를 해서 수출을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달러를 좀 하락을 시켜서. 그래서 결국 유로화하고는 항상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유로화와 파운드는 좀 재차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번 지표가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지금 사실상 좀 늦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ECB 양적 완화 축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의 반등은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지금 그러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매매에 있어서는 파운드하고 유로는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의 경우는 1.379, 1.3521로 주요 지지라인을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HTS를 제 거를 한번 보실게요. 유로를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여기 하방이죠. 1.2067로 이게 굉장히 주요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까지 하락 가능성을 좀 염두해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톡스타에서 유로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리 파동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시 상승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의 가이드는 변덕의 여왕 5월 증시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자랍니다. 네, 변덕의 여왕 5월 증시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자. 자, 우리 변덕스러운 사람만큼 또 우리가 대응하기도 어렵잖아요. 이 대응 좀
변덕스러운 5월이라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텐데 증시 일정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응하는데 좀 더 수월해질까요? 네, 훨씬 좀 수월해질 거고요. 사실 5월이 좀 계절의 여왕이라는 좀 말을 많이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증시로 보면 이 5월은 좀 변덕의 여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가이드를 말 잔치보다는 이제 지표에 더 집중을 하자 이러한 가이드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지금 지표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4월의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증시 일정에 대한 준비가 확실히 지금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월 초에 지표가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제가 지표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한번 지금 보시면요. 이 제가 준비한 지표들 한번 보실게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주요 증시 일정입니다. 30일부터 4일까지 이번 주에 이 지표인데 제가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 주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 전후로 주요 지표들이 좀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30일에는 개인소득, 개인소비, 주택매매가 나오는데 실적 맥도날드가 좀 나오고요. 5월 1일에는 미국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실적의 애플, 그리고 머크, 화이자 등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수요일 중요합니다. 4월 ADP 민간 고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표에는 나오지가 않았지만 EI 에너지 정보청의 이제 주간 원유 재고 발표와 그리고 연준의 FOMC 결과 발표가 같이 나오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또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금요일 보시면 논팜이라고 하죠. 4월 비농업 부분이 이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금요일마다 매우 중요한 베이커 휴즈 시추기 횟수 공수까지 나오니까 이번 주 굉장히 월초 지표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네, 같이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약간 간략하게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크루드 오일이 지금 통화하고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뉴욕 증시 개장 전으로 좀 급등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추세가 나오면 수 시스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그널들을 잘 잡아내는데요. 지금 왼쪽 편에 보시면요. 이게 좀 잠깐만요. 이게 좀 돌아가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왼쪽 편에 있는 게 지금 기본 추세 매매입니다. 500틱 시그널에서 개장 전에 68.05에 매도를 해서 67.70으로 청산 시그널로 35틱을 지금 발휘했고요. 그다음에 11시에 지금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11시에 매수 청산 시그널이 나오면서 12시 전까지 135틱의 수익을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세 시그널까지 좀 합쳐져서 금요일 크루드오일 수익만 무려 280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의 수익을 좀 보여줬었고요. 이번 주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원유 시추 공수가 지금 5개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825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달러 강세 영향으로 인해서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66.65 라인에 이제 지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 근처에서는 상방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경제TV 톡스타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제 수 시스템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에서 뉴욕 증시와 또 파운드화 관련해서 짚어주신 만큼 이제 오일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오늘은 글로벌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장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월요일을 항상 활기차게 꾸며주시고 계신 저희 본부장님.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의 중국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어떤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됐었나요? 네, 또 중국 증시가 좀 갈 듯 하면서도 잘 안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종합지수 목요일날 좀 많이 밀렸다가 지금 다시 금요일날에는 아주 소폭 그냥 강보합 정도로 마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상해종합지수나 뭐 이렇게 선저성분지수는 이제 강보합이었는데,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소형주가 조금 이제 좀 괜찮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에 이제 화웨이 이슈 때문에 좀 밀렸죠. 화웨이가 또다시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밀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극복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의료기계, 바이오, 자동차, 금융, 교통운수, 석유 정도가 이제 업종이 좀 상승을 했고, 반면에 항공기제조, 선박, 그다음 주류, 전자제품 등이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시황 분석 봤고요. 자, 그럼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국경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던 중국과 인도의 두 정상이 지난 27일과 28일 비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문제 해결에 일부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에도 평화의 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합의가 있었고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제약회사인 항서제약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약들이 잇단 판매 호조로 실적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항서제약의 주가 움직임과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중국과 인도의 정상이 만났네요. 어떤 뉴스인가요? 사실 이제 많이 의식했나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그래서 그날 똑같은 날에 진행을 했는데, 좀 이건 일정이 좀 길게 진행을 했어요. 보시면은 후베이성 동우 우한 지역이라고 정말 경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이제 저도 여행을 가봤던 지역인데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이쪽에서 이제 외교 이제 그 정상회담을 시작을 했는데, 산책 외교하고 티타임 외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산책 외교와 티타임 외교를 했는데, 모두 배석을 물리고 통역만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남북 정상회담은 통역이 없었죠. 왜냐하면 말이 같으니까요. 근데 통역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좀 계속 국경 문제로 계속 대립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회담에서 좀 포괄적으로 좀 합의에 좀 성공은 했습니다. 다만 선언문은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공동 선언문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양국 군대에 대해서 이제 좀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 서로 대치하고만 있었던 그런 국면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투자 부분을 좀 협력하고 문화 인적 교류를 좀 많이 늘려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중국과 인도가 오는 6월에 이제 또 상하이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을 합니다. 근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을 6월에 하는데 굳이 이때 꼭 만나야 됐냐? 뭔가 노리는 것 같아요.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굳이 한 번 더 미리 만나서 좀 끈끈한 정을 좀 과시해보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약간 성공적이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평화 무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그래도 지금 IT 분야 주도권 싸움이라던가 파키스탄과 연결되어 있는 국경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쉽게 해결이 될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네. 과연 이 정상회담에서 좀 속내를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 혹은 어떤 속내들이 좀 드러났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렸었죠. 참 우리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무슨 이슈가 있으면 우리가 항상 먼저 가요. 먼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일단은 중국인 1대1로 사업 때문에 일단 반드시 이제 1대1로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실크로드 사업이죠. 실크로드라 그래서 이제 쭉 무역로를 연장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인도한테 다 걸립니다. 인도에서 전부 다 걸리고, 육상로는 인도에서 정확히 걸리고요. 해상로는 인도가 걸리지 않는데 인도가 걸리게끔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양국이 이제 속내가 좀 궁금한데, 일단 합의점 도출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갔다가 1대1로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그리고 또 인도에 이제 떠오르는 신흥국 아닙니까, 인도. 그래서 이 중국이 이 성장 동력을 계속 찾기 위해서 중국의 IT 기업들이 좀 인도에 진출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그래도 전파는 좀 했다, 잘. 그리고 또 미국과 무역전쟁에 있어서, 지금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지금 혼자 싸우긴 좀 그래서 좀 같은 편으로 좀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 좀 끌어들여 보려고 지금 그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장이 서로 비슷하니까 이머징 마켓은 중국과 인도가 입장이 비슷하거든요. 미국을 상대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우궁이 좀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 같은 경우 모디 총리가 이제 조만간에 곧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모디 총리가 좀 성과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성과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기면서 뭔가 성과를 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과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또 미국이 지금 인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1대1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인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좀 신뢰를 반드시 좀 챙겨보자라는 그런 속내가 있다는 거 좀 얘기를 드리고, 이 양쪽의 이제 서로 이 니즈들이 좀 맞아가지고 이번 정상회담, 굳이 필요 없는 정상회담을 6월 달에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앞서서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좀 자국 내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모디 총리가 사실 세계적으로 좀 촉망받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인물이군요. 내부적으로는 좀 잘하고 있는데 네. 외교적으로 약간 좀 성과가 많이 없어요. 사실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회사와 관련된 이슈네요. 어떤 뉴스 내용이죠? 네, 지난번에 이제 항서제약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항서제약을 소개해드렸는데 뭐 이슈도 많이 되고, 최근에 중국 증시에서 유일하게 안 밀리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만 지금 안 밀리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글로벌 슈퍼스타 하면서 중증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약바이오주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제약바이오주들만 다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항서제약이 실적이 25% 증가했다. 작년보다. 그 다음에 신약이 2017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약인 아파티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항암제인데요. 74% 정도 증가를 했고, 기존 마취제하고 조영제도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 신약 티닙이 이제 곧 출시가 되는데, 이제 중국 국무원에서 이것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중국이 무역전쟁 하다가 국무원이 우리 관세 없애버리겠다. 제약은.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중국 내 제약사들이 피해가 입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피해는 이제 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서제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이 중국 제약사 지금 중국 내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서제약을 소개해 주신 이후로 좀 주가 전망에 대해서 뭐 향후 좀 변동성이 있을까요? 좀 투자 포인트들이 좀 변경된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주가 움직임 자체가 조금 견조하다. 이런 모습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저희가 소액해놓은 게 3월이었는데, 이때 좀 이제 지난 뒤로 조금 이제 견조하게 박스권을 좀 흐르고 있다. 살짝 오른 다음에 박스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항서제약 같은 관심을 더 가져도 된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 제약사들 중에서도 R&D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투자한 기업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R&D 엄청난 양의 투자를 지금 막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프로틴입하고 이 R&D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신약이나 뭐 이런 파이프라인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무려 파이프라인이 2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들 보면 파이프라인 하나, 두 개 가지고도 주가가 2배, 3배씩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20개 라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많은 거를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지금은 당장 투자 R&D 비용이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25%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했지만 여기서 더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엄청난 정말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최근에 중국 국무원에서 관세를 좀 철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수입 이제 항암 약물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중국 국내에 있는 제약사들에게는 좀 악재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기가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제약사들 중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워낙 크거든요. 화이자나 뭐 많죠. 존슨앤존슨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런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침투해서 들어올 때 이제 경쟁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러면서 중국 쪽에서는 중국 제약사들은 이제 힘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국이 이제 사실 이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양보하는 카드.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느 정도 미국 쪽에 얘기를 좀 들어주는 거죠. 미국 쪽 얘기를 들어주는 양보하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심사 기간도 좀 축소한다. 기존에 심사 딱 넣으면 한 2년, 3년이었어요. 뭐, 이거 날밤 새는 이제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좀 심사 기간을 좀 축소해주면서 좀 어느 정도 좀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적인 판단이다. 왜냐하면 항암, 암 환자들 같은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인권 쪽에서도 좀 챙기고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리는데 다만 이제 중국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안 흔들릴 거다. 이렇게 좀 저는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 규모가 이미 큰 상태고요. R&D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느 경쟁력을 많이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사실상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 중국 15억 인구가 지금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예,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한 40배 정도 아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만 이제 중국 제약사가 또 압도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다. 되게 싸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실제로 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기도 했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 한 줄 평을 들을 시간입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 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까지였는데 네. 시진핑, 모디 그리고 점점점에 한 명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한 명 더 누구죠? 대만의 총통이 또 중국 시진핑 주석한테 회담하자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요즘 회담이 뭐 이렇게 유행인가 봐요. 이게.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연설 도중에 본인이 혼잣말로 노벨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자기가 지금 노벨상 평화상 받을 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욕심이 있네요. 네,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 평화 무드 이면에 각국의 실리 외교도를 우리 좀 정확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벨 평화상은 받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담의 시작을 누가 했는지를 그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이 무드가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분위기라고 보는 게 그동안 서로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냥 일단 치고받고 보자. 네. 강대강의 구조였는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틀어졌거든요. 네. 갑자기 대화를 좀 해보자. 저런 대화 너무 멋있다. 그래서 중국도 그날 같이 맞춰서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시리아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대화의 좋은 문화가 퍼져가지고 좀 좋은 우리나라 전 세계 평화의 무드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좀 모범이 됐다라는 부분에 자긍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매매 전략 그리고 이제 추천해 주시는 종목 이야기를 들을 시간인데 오늘은 소개해 주실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저번 주에 소개해 주셨던 기업들에 대해서 리뷰 시간을 갖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것들 리뷰를 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 리뷰한 이유는요. 중국장이 오늘 휴장이라 얘기를 좀 드립니다. 노동절 휴장이라서요. 근데 지금 리뷰도 꼭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지난주에 통화동보제약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통화동보제약인데 이날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날 얘기를 드렸는데 무려 지금 며칠 동안 지금 거의 어마어마하게 급등했어요. 지금 한 17% 넘게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 3일 만에 이렇게 17% 넘게 급등한 경우에 대해서 좀 반드시 리뷰를 좀 해드려야 좀 혼란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이 통화동보제약 당뇨병 전문 회사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나올 정도로 고마진이고 PR도 40배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비하면 셀트리온 주가로 따지면 통화동보제약은 지금 주가가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는 아직 않았고 그러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난주 소개 후에 이제 17% 급등한 상태입니다. 근데 1차 목표가 2달 전이긴 한데 이렇게 너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이쯤에서 차익 실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다시 가는 흐름을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할 때도 일부만 차익 실현 꼭 해주시고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을 우리가 지금 시작했던 매수를 시작했던 이 라인으로 손절 라인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종목이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본전치기만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안전하게 심리적으로 아주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 복성제약인데, 복성제약 전에 화동제약 먼저 해드릴게요. 화동제약을 제가 맨 먼저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제약주 중에. 근데 화동제약 맨 먼저 소개시켜드렸는데, 화동제약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상태고, 또 급등을 했어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근데 이 화동제약 같은 경우가 현재 중국 저장성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제약 업체고요. 제약 업체뿐만 아니라 유통도 같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계속 이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소개후로 제가 소개해드린 뒤로 한 10% 넘게 지금 수익권을 계속 유지 중인데 화동제약은 제가 기존의 전략 그대로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다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복성제약인데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밀렸습니다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다시 얘기 드리고 싶고요. 중국 헬스케어 부분 선두권 기업이고 8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글랜드파마가 작년에 이제 합병을 완료했는데 미국 제약사를 인수해가지고요. 근데 당분간 이 실적이 좀 등락이 있어요. 합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R&D를 급격하게 좀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좀 소폭 밀렸지만 40.750 기준으로 좀 홀딩을 하되 여기를 좀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주에 대한 이슈를 또 짚어본 만큼 제약주 3가지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리뷰까지 해주시는 또 친절한 남자셨습니다. 네, 오늘도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이선주 멘토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주 푹 쉬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전망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슈를 2가지 뽑아오셨는지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국내외 주요 통신사들이 앞다퉈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분인증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분인증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고 향후 국내 통신사들의 도입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나스닥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신호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스닥과 제미니의 파트너십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와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슈네요. 어떤 뉴스인가요?
네, 뭐 SKT, KT 그리고 중국의 이동통신사 화웨이까지 모두 다 블록체인 기반을 한 신분 인증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먼저 국내에서 포문을 연 건 SKT입니다. SKT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사업 진출의 청사진을 발표를 하면서 전자결제 그리고 디지털 거래를 위한 전자서명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전자서명 플랫폼 온라인 거래를 한 뒤 블록체인 상에서 지불 결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 인증이 기본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니텍과의 협업을 통해서 기존 인증 서비스인 이니세이프 넥서스를 블록체인 통합 인증 솔루션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제 SSO 싱글 사인 원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인으로 다른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스템의 인증 권한을 획득을 한다면 다른 시스템에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뭐 기업 내에서 다양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디지털 인증 절차를 발행을 할 때 쿠폰도 쓰고 뭐 모바일 결제를 할 때 뭐 회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멤버십을 모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내에서 한번 인증이 된다면은 따로 또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하나로 다 통합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해질 것 같고요. 또 오프라인 결제에서도 실물 카드를 대신해서 지불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영수증도 자동으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지금 신분인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귀찮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블록체인을 신분인증에 좀 도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한마디로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접속 권한을 인증을 받으면 다른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 또 다시 이제 자격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간소화할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 이제 관리 비용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블록체인에 저장되면 각 노드에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뭐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백업을 하기 위한 서비스, 서버 같은 거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뽑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용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국내 이동통신사들 KT와 SKT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발표한 바가 있나요? 네, 이 같은 블록체인의 장점을 이용해서요. 신분 인증 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거래에도 이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멤버십 할인 쿠폰 그리고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결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고객을 이제 이용을 했을 때 뭐 SK 같은 경우는 11번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함께 연동을 받아서 할인도 받고 또 멤버십도 쌓여서 또 축적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통합 시스템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잘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나스닥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 함께 파트너십을 갖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나스닥의 아데나 프리드먼 최고 경영자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검토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 이제 정비된 시장에서 고객들이 좀 거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공개에 있어서 이제 암호화폐 공개 ICO는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증권거래위원회 있죠.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대응 방침을 지지한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파트너십은 좀 향후에 어떤 변화를 좀 미치게 될까요? 뭐 일단 파트너십을 통해서 나스닥이 제공하는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있죠. 뭐 시장 참가자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불법 거래가 되는지 아니면 가격 조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쌓아온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감시를 하겠다는 뜻도 있고요. 또 감시 시스템이 이제 제미니가 제공하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끼리 비트코인과 뭐 달러, 이더리움과 달러 이런 것들을 페어에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미니 측은 거래 플랫폼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성으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또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 손주 멘토님이 또 가이드를 한 줄 평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블록체인 이제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입니다. 블록체인 너 없인 안 될 것 같아, 너 없인 안 될 것 같아 이런 멘트 막 자주 쓰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는 네. 온리온 하나만 하는데요. 네. 이제 왜냐하면 블록체인 SK, KT 오늘 소개해드린 화웨이까지도 이제 이동통신사 그리고 또 나스닥에 그 적용을 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어디에도 뻗치지 않고, 어디에도 뻗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거든요. 뭐 아마존 저번에 말씀드린 이슈에서도 플랫폼을 이제 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디앱 어플리케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을 또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은 어디에도 응용이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선점을 하고 적극적으로 국내 여러 기업들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정말 모든 곳에 쓰이고 있고 지금 현차적으로 계속 퍼지고 있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평도 잘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코인 시장에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또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우리 선주 멘토님이 항상 하나씩 또 강의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새로운 주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로켓 모양으로 유명한 스텔라 루멘 그 코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텔라 루멘. 네, 외국의 유명한 미디에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2017년에는 비트코인의 해였다면 2018년은 스텔라 루멘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보도도 있을 정도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로켓 모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법인이 있고요. 제드 맥켈럽과 조이스 킴이 같이 이제 창업을 했는데 제드 맥컬럽은 워낙 유명한 인물입니다. 리플 잘 아시죠? 이 리플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CEO와의 협업이 좀 안 돼서 따로 나와서 리플을 기반으로 하드포크해서 이제 스텔라 루멘이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 7월에 최초가 발행이 됐고 발행 한도는 100억 개 정도. 그리고 운영 플랫폼은 스텔라라는 자체 네트워크 결제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뭐 업비트, 고팍스 이런 곳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제가 또 리플에 대해서 이제 리플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텔라 루멘과 리플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사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습니다. 일단 리플처럼 이제 공공의 장부죠. 블록체인을 기반을 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다중통화 거래에서 이제 연결 통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플보다는 좀 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뭔가 더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냐, 좀 송금 거래에 있어서 좀 빠른 걸 원한다 이럴 때 이제 스텔라 루멘도 역시 2초에서 5초 사이에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물론 또 리플과 이제 비교를 많이 되는데요. 일단 스텔라 화폐로 바꾸지 않고도 기존 법정 화폐나 다른 암호화폐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송금과 결제에 유리하고 환전 수수료가 거의 없는 편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요,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수수료로 리플이 소멸이 되는데 이제 스텔라 루멘은 이제 소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어서 좀 스텔라 루멘 늘어나고 리플은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기존 리플이 이제 기업 간의 송금이 주 타깃이었다면 스텔라 루멘은 개인 송금 간의 그 간편하고 빨리 전송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이제 개발도상국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렇게 좀 먼 나라의 그 주요 통화국이 아니라 좀 그런 곳들을 더 좀 타깃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리플과는 다르게 기업의 논프로핏 성향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그 연관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계층을 좀 위해서 만들어주고 또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공익 추구의 목적이 좀 더 강하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렇기 때문에 또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또 차별화돼서 리플과 다르게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스텔라 루멘이 개발도상국 금융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아까 전에 이 개인 송금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환전 수수료가 거의 없는 부분 때문에 좀 이득을 보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수수료가 없고 또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개인간 물론 지금 이제 대중화되어 있진 않지만 점차 발전을 한다면은 리플과는 또 다른 개인 간의 그 이슈로 인해서 더 널리 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외국
미디어 외신 보도에서도 올해는 스텔라 루멘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주 멘토님과 스텔라 루멘에 대한 강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주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풍부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저희 국내 증시 휴장으로 저희는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